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성장에서도 그 예술성을 어떻게 지키는가이다.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명언인데요. 예. 태어날 때부터 모두 타고난다는 그 예술성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어떻게 지켜나갈지 자녀의 미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 주제를 5월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껴두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오늘 모든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육이 주제이니만큼 미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같은 그런 입시 미술 교육은 제외를 하고요. 네. 감성지능과 문화자본 이렇게 두 측면에서 미술 교육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감성지능하면 우리가 흔히 IQ, EQ 이렇게 얘기할 때 EQ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IQ가 논리수학적인 지능지수라면 EQ는 감성지능지수 혹은 사회적 지능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정이 아니고 감성이고요. 그냥 감성지수가 아니라 감성지능지수라는 거예요. 이거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분류를 굳이 하신 거예요? 네, 한참 동안 IQ보다는 EQ다 이런 말들이 유행하듯이 돌았는데요. 예. 때로는 똑똑한 사람보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행복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EQ는 감정의 풍부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나 정서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지적 능력이다. 이런 뜻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의어로 사회적 지능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만큼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IQ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감성지능은 이렇게 5가지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 동기부여하는 것,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는 것. 심리학자 골먼은요, 그의 논문에서 인간의 정신 능력을 IQ만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감성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감성적 두뇌와 이성적 두뇌의 그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똑똑하긴 한데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 꼭 하나씩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골먼은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CEO들은 이 감성지수의 5가지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논리수학적인 능력은 특출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일 때 성공한 사업가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가 직접 다 배우려고 하지 마라. 그 전문가들을 움직일 힘을 길러라. 리더십은 똑똑한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지능이 높으면요. 논리수학적 능력이 높은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실감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네.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려면은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리더십하고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럼요. 보통은 EQ 하면 창의력만 생각하시는데 리더십과도 관련이 크고요. 또 수리적 지능도 감성지능의 도움 없이는 제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그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성취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감성지능이 뭔지도 알겠고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미술교육이 이 감성지능과 어떻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고받나 아마 궁금하시겠죠? 네. 네. 우리나라의 미술교육 과정에는 그 미술교육의 활동 목표를 개인의 감정, 사고, 정서를 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각 이미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사고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미술교육이 인간관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셈이죠. 아까 감성지능에는 5가지 지능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각각 어떻게 연관이 있고 어떤 미술활동을 하면 이런 걸 좀 높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는 자기 감정 인식입니다.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한 발짝 떨어져서 이해하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미술교육은 생각과 감정을 언어가 아닌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특히 어휘가 부족한 아동들의 경우에
자기 인식은 그 미술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인의 경우에도요.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다 보면 언어를 고르고 내 상황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 감정의 인식이 방해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미술 교육이 자기 감정 인식에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감정 조절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에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아무 의미 없이 낙서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뭔가를 그려야겠다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데도 오히려 그 의도 없이 반복적인 행위를 수행할 때 정서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우울증 치료나 태교를 위한 임산부들이 색칠 공부, 컬러링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에 몰입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작은 만족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모두가 학창시절의 미술 시간이 재밌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진행자님은 어떠셨어요? 재밌지는 않았어요. 저도 역시. 네. 선생님이 자꾸 숙제 내주셔가지고. 네. 아마 숙제 단순히 숙제만으로 그렇게 싫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아마 네. 숙제를 제출했을 때 그 반응이 즐겁지 않기도 하셨겠죠. 그래도 그림 그리는데 조금 자신이 없었거든요. 특히 그러니까요. 사람 얼굴이나 이렇게 코 그리는데 왜 이게 네. 입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코 그리기 어렵죠. 네. 네. 이게 사실 과거의 미술 수업은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린다고 평가를 하는 수업. 사실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미술 이론이나 미술사에 대한 지식은 이제 공부나 마찬가지니까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있지만 네. 그림을 그리는 수업은 테크닉적으로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평가하는 게 그 미술 수업을 통해서 진정으로 함양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는 중요한 덕목을 좀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미술 교육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함양할 수 있나? 궁금하시죠? 네. 그 미술 수업에는요, 우선은 결과에 대한 정답과 오답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결과물이 아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 매칭이 안 되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가 뭔가를 그렸을 때 너 이거 뭘 그린 거야 했을 때 그게 성인이 보기에는 조금 네.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정답과 오답이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들어주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자부심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반복된 만족감의 경험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뭐를 하면 열심히 경청해주고 질문해주는 사람이 있어 하는 이제 그런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성취감을 보탤 수 있는 방법, 일종의 팁 같은 것이 있는데요. 네. 2015년쯤에 한 디자이너가 아이가 그린 낙서 도안으로 모자나 티셔츠, 액세서리 같은 그런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이게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그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서투른. 네. 그런 거를 그대로 프린트해서 직접 착용까지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림으로 만든 아이템을 착용한 부모를 본 아이는 굉장히 그거에 뿌듯해했겠죠. 아마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네. 아이들이 낙서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해놓으면 그 깜짝 놀라는 게 색을 사용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걸 느껴보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겠어요. 그렇게 티셔츠로 네. 만들어도 꽤 이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 디자이너들도 그렇지만 예전에 조니 뎁이 딸이 낙서한 셔츠를 그대로 입고 나서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근데 뭐 셀럽이라 가능한 거 아닐까? 디자이너라서 가능한 거 아닐까? 난 저렇게 티셔츠까지는 못 만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런 것에서 착안해서 그 아이들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그 핸드폰 케이스나 아니면 티셔츠 혹은 에코백 등에 프린트를 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요, 그냥 티셔츠
아무 무늬 없는 거 흰 네. 티셔츠 사가지고 아이한테 거기다 그림 그리라고 했대요. 그거야말로 정말 유니크하겠네요. 네. 네, 근데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갖고 싶으실 수도 있고. 네. 두 장 그리라고 네. 하면 되죠? 네. 좋은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기념이 될 수도 있고 기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번 어린이날 맞이해서 티셔츠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거나 아니면 또 이게 여러 번 빨면 좀 이렇게 좀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서비스 찾아보셔서 한번 제작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감성지능의 능력 중에 4번째, 5번째는 바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예. 앞서 설명드린 것들은 다 셀프, 자기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 4번째, 5번째는 그룹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 잘 그린 것과 못 그린 것,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는 미술 수업이어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걸 느낄 거예요.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구나 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친구는 저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이제 훈련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결국 미술 교육의 중요한 특징은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성인들은 이걸 아이에게 교육을 하셔야 되는 성인들은 아마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접하지 못하시고 미술로 평가를 받은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때의 불편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그렸다 못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이제 미술 교육이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조금 방해한다는 거를 다시 떠올리시면서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성취감, 만족감,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미술 교육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시의적으로 딱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네. 아껴두고 몇 주를 참았어요. 근데 지금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요. 예. 재미로 보는 낙서에 대한 심리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이게 정말요? 예. 네, 이거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낙서 많이 하잖아요. 예. 무의식적으로. 저는 특히 전화할 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메모지 있으면 이렇게 끄적끄적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나도 모르게. 예. 그럴 때 자주 그리는 패턴이 동그라미 형태인지, 이렇게 동글동글 그리는지, 아니면 네모 형태인지, 아니면 지그재그 형태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약간 어떤 성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동그라미, 네모, 지그재그. 진행자님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동그라미 쪽인 것 같아요. 아, 동그라미 쪽이세요? 예. 그럼 잘 들어보세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내가 평소에 하는 낙서 혹은 우리 아이가 평소에 어떤 낙서 하더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선은요. 네. 동그라미 패턴입니다. 동글동글 스프링처럼 그리거나 아니면 큰 원형 옆에 작은 원형을 계속 붙이면 이렇게 꽃 모양처럼 되기도 하고요. 네. 해를 그리거나 달팽이를 그리거나 등등 동그라미 형태를 많이 그리는 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돌이켜보는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혹시 이렇게 인간관계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건 아닌지, 나를 돌아보지는 않은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네네. 맞는 것 같은가요? 맞는 듯한데요.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재미로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 네모 패턴인데요. 예. 집이나 창문 혹은 큐브 형태의 그런 박스를 계속 그리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철학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생각, 마음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은 나머지 결단력과 실행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그재그나 아니면 세모 패턴을 자주 그리는 사람은 탐험가나 모험가의 성향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천천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7540님께서요. 저는 꽃 모양을 그려요. 제 성격 맞아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홍재 디렉터는 어떤 모양 그려요?
저는 예전부터 네모 패턴을 많이 그렸어요. 아, 그래요? 큐브 형태를 계속 양산해서 화면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큐브 형태를 그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모 그릴 때 좀 불편할 텐데. 근데 그게 되네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각자 다르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재미로 준비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생각이 너무 많다고 뭔가 있으면 그거의 의미가 뭘까 이거는 막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 자꾸 분석하려고 든다고 생각 좀 비우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네네. 네. 어느 맞는 정도 것 같은데. 맞는 것도 같아요. 예, 예.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감성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남은 시간에는 문화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화자본요? 그 사회학 용어 아닌가요? 보통 사회학 네, 용어로도 쓰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문화와 자본 둘 다 쉬운 말인데 두 개를 붙여놓으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마르크스는 경제적 재화를 자본으로 봤습니다. 네. 우리도 보통은 자본이라고 하면 경제적 재화를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막스도 돈이 많고 부유한 것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눴는데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본가 계급이 단지 돈이 많은 거 말고도 고가의 옷을 입고 쾌적한 집에 살거나 알고 보니 공부도 잘하고 어릴 때 뭐 이렇게 익힌 솜씨로 악기도 잘 다루고 유명 화가의 회화도 예전부터 봐와서 미술에 대한 안목도 높고 소위 로또에 당첨돼서 급하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네.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렇게 이야기한 말인데요. 네. 경제적 자본만이 아니라 사회자본, 상징자본, 문화자본이 각각 사회 계층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경제자본은 잘 아시다시피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물질자원이고요. 사회자본은 사회 연결망 속에서 동원하는 그런 자본.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인맥 같은 거고요. 예. 상징자본은 그 성이나 명예 등 사회적 이미지, 그리고 문화자본은 한 개인의 육체와 정신 속에 체화된 문화적 취향 혹은 관습까지 포함을 한다. 그래서 음식, 의복, 미적 선호, 문화적 취향 모두 문화자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자본은 계층적으로 다른 속성을 갖는다고 그 피에르 부르디에가 주장을 하는데요. 네네. 이거를 아비투스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것도 들어보셨어요? 아비투스요? 네. 용어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계층적 문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각 계층마다 문화적 성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 같지만 알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계층에 속해 있다는 거죠. 굳이 이 어려운 단어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요. 네. 아비투스를 좀 이상하게 해석한 책들도 많아요. 이를테면 서민과 귀족의 취향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상류층에 속하도록 상류층 아비투스를 갖게 하려면 뭐 미술을 배우고 와인을 배우고 뭘 해야 된다. 그런 책들도 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용어를 좀 꺼내봤어요. 아비투스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썼던 용어이고요. 네. 3년 가까이 잊혀지다가 피에르 부르디에가 다시 사용을 한 단어인데요. 예. 계층의 문화 성향은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사회 계층,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이 되었는데 부가 대물림되듯이 문화자본도 전승되는데 사실 이 문화자본이 계층의 유동성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계층 간 이동이 되게 쉽다라고 하니까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평등한 예술 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문화적 성향이 같으면 쉽게 친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자본가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친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둘은 사실 경제자본은 다르고 직업이나 사회적 환경도 다른데 문화자본의 성향이 같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아비투스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상류층의 문화자본이라고 여겨진 것들을 체득하기 위해 노력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청취자분들께는 상류층의 아비투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런 문화 자본을 체득한 사람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제 자본은 체득하기가 어려운데 예술적 문화 자본은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근데 내가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바꾸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문화 자본은 얻기가 좀 쉽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자본을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쉽게 친해질 수 있고요. 그럼 문화 자본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선은 앞서 설명드린 감성지능은 정답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실기에 대한 거라면 예. 이 예술적 문화 자본은 내가 직접 창작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감상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기는 해요. 소위 예술 작품에 대한 안목을 갖는 건데요. 예술 작품에 대한 안목을 갖는 게 어릴 때부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상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미술 작품을 그 집안에서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하면서 자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미술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갑자기 틀릴까봐 걱정하면서 쭈뼛쭈뼛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그 미술 작품을 보고 자란 계층과는 이렇게 문화 자본에서 여기서 차이가 생겨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미술관이나 갤러리 가서 작품을 많이 감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말로 표현해보는 것만으로도 시각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득한 예술적 문화 자본은 또 다양한 계층과 교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고요. 그래서 미술관 자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미술관 한번 간다는 게 그 문턱이 굉장히 높게 느껴졌잖아요. 네. 요즘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술관이나 박물관 많이 가니까 그런 점에서는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홍지 디렉터는 어때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문화자본 당연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디렉터 하시겠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축적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그런 체득을 거의 못했어요. 가족이나 친족들 중에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혹은 취향이라도 있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거든요. 제 어린 시절은 꽤나 단조로웠는데요. 우연히 대학에서 제가 미술 전공을 하면서 이렇게 문화 자본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처음에는 이게 좀 저한테는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 대부분의 돈과 시간을 이 경험을 획득하는 데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경험에서 오는 그런 문화 자본의 결핍은 거의 못 느끼고 재밌는 건 미학적 취향이 생기는 거는 대인관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데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자본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쌓기 위해서 지금도 역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미술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셰릴 스트레이드의 와일드입니다. 셰릴은 자신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자초했지요. 어머니의 죽음이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미 셰릴이 성인이 된 후였다는 점에서 그녀가 자기 삶을 궁지로 몬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 잘못이 없는 남편을 배신함으로써 너무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녀는 상처를 입은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했죠. 그녀가 병적인 열정으로 이 고독한 여행의 고난 속에 자신을 내던진 이유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인생을 남김없이 부숴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시작해보고 싶은 본능적인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한 여행, 자신이 그토록 원망하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한 여행이었죠.
어쩌면 그토록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망쳐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작가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여행 중에도 맹렬한 독서의 욕구만은 절제하지 못해서 어딜 가든 밤이면 혼자 랜턴을 켜고 텐트 안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이 책의 진짜 매력은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과정보다는 그녀의 망가진 인생을 복구하는 과정의 특별함이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이제 막 인생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누리기 시작했을 때 돌아가시자 셰릴은 그동안 억압해왔던 모든 상처들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셰릴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존재인 엄마를 잃은 슬픔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모든 걸 아우르면서도 아무런 장식이 없는 소박한 그런 사랑. 엄마는 매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PCT의 여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과정은 모험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알고 과감히 주인공의 역할을 꿰차는 그녀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싸우고 야생동물의 위협과 싸우고 악천후와 발의 물집과 싸우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도 마침내 자기 안의 눈부신 잠재력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잠시 후 자정에는 흑산도, 홍도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됐고 제주도 산지와 제주도 북부 중산간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일기 개호입니다. 내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 오전부터는 전북과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 밤에는 강원도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글피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지방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그 밖에 동쪽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온 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북은 50에서 150,